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방송이 특별 기획한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어제 이어서 오늘 2부가 이어집니다. 1부에서는 미디어 전문가 정준희 교수의 동반의 언어로 말하는 세계 문화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장은정 부장의 K컬처의 시대 박물관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대중문화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계로 확장되는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의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문화의 나침반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덕현입니다. 네, 다음은 영화의 행간을 놓치지 않고 숨은 맥락까지 짚어내는 영화계 돋보기 시내 21의 김소미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문학이 들려주는 소리를 찾아내는 문학계의 청진기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진기 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귀한 세 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방송, 영화 그리고 문학이라는 각기 다른 창을 통해서 K컬처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경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된 대중문화의 확산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영화와 소설, 드라마, 음악이 세계의 중심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 분은 혹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전에 미리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니, 전혀 못했죠. 제가 지금 이쪽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아시아 쪽에 조금 알려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이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K 콘텐츠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갑자기 K 컬처 쪽으로 이게 언어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에서 이제 컬처까지 넘어오는 맞아요. 이런 변화들을 최근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 지금이 정점인가 보다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또 지금이 정점인가 보다 했는데, 캐대언이 나오면서 또 그 다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칸 영화제가 또 곧 5월에 열리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대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서 진출을 한 만큼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요. 아까 김소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010년대 중반에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야, 드디어 한국 문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날이 오는구나라고 좀 감탄을 하다가 2020년대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정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노벨문학상은 뭐 한 나라에 한 작가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한국에서 두 번째 노벨문학상을 좀 받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네. 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각 장르에 입각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K컬처가 뭐 지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장르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 확장성을 뭐 업계에 계시면서 또 분야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방송 분야에서 사실 한국 한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장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드라마 쪽을 계속 많이 봐왔는데 아마 대부분 몇 개 장르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멜로,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가족 드라마라든가, 그 다음에 사극, 시대극, 뭐 이런 몇 개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OTT 들어온 이후부터 장르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많은 장르들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다 흡수돼서 이제 시리즈라는 말로 지금 다 통용돼서 내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볼거리들도 과거에 본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뭐 차별적인 부분들 많이 생기고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장르가 많이 생기곤 있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멜로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 관계의 케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르 기반에도 다 들어가서 한국 드라마는 시간이 변해서 다양해진 건 분명히 있지만 그 본래의 맥 같은 것들, 색깔, 정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정준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새로운 제작 모델로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죠. K 콘텐츠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넷플릭스 작품이고 이 한국적인 요소와 한국의 인적 자원이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경우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수출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는 전부 한국의 자본이고 전부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적인 요소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K 콘텐츠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볼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의외성이고 확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 올림픽 때 파리에 갔었는데요. 근데 그때 갔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코리아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오픈해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도 문학 관련한 대담을 하러 갔었는데요. 사실 얼마나 올까? 프랑스에 그 콧대 걱정했죠.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올까 싶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정도 되는 객석이 꽉 차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세계에서 많이 요즘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실제 과연 어떨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리아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뭐 문화뿐만 아니라 영화도 있었고 게임도 있었고 또 비비땡으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식품들도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세계인들에게 K컬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이 평론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7월에 프랑스의 유서 깊은 극장이죠. 아비뇽 극장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이자벨 위페르가 낭독하는 공연이 벌써부터 화제이고 저도 못 가서 너무 천추해하니 그렇군요. 될 정도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동시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감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허이 평론가님도 가셔야겠네요, 다시. 파리. 예, 저는 유리활증료가 너무 비싸서 예, 그냥 한국에서 접하는 네. 거. 예, 한국에서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문학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는 영화도 참 재밌는 게 요즘엔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 영화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뭐 믿기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 봉준호 감독이 2020년에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으로 4관왕을 할 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할 때 남긴 수상 소감 중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그 자막이라고 하는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더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고 이미 영화 자체가 세계적인 매체다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되게 실현되기 힘든 것처럼 보였던 제약이었습니다. 한국 관객은 정말 지적인 관객인데요. 해외 영화를 자막으로 보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잘 느끼지 않으시죠? 뭐 최근에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은 SF 영화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외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무조건 더빙을 선호한다든가 이게 가장 북미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유럽으로 치면 스페인 또 남아메리카 굉장히 더빙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OTT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콘텐츠가 내 안방까지 쏟아지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 자막 읽기를 전 세계인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누군가에게는 배우도 모르고 한국의 옛날 게임 낯선데 근데 재밌어 보이니까 이제 클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OTT 서비스나 플랫폼 얘기를 할 때 콘텐츠의 다양화 이전에 기본적으로 해외 콘텐츠를 바라보는 자막의 장벽을 넘게 해준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오징어 게임을 낳았고 또 K-팝 데몬 헌터스도 이를테면 거기에 나오는 한글 자막 가사를 좀 따라 부를 수도 있게까지 하는 그 관문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막은 이제 장벽이 아니라 네. 자막 없으면 잘 못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우리 드라마를 봐도 우리나라 작품을 봐도 맞아요. 이제 네. 자막을 봐야 정확하게 보이고 네. 뭔가 이게 잘 안 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 친구들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격하게 네.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익숙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읽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더 얹어진 편리함 뭐 이런 걸로 들어온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마음을 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 자막을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저거 읽을 거야라는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는 월화수목 뭐 하는지 다 꿰고 있고 기다렸다 보고 했었는데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던 것도 까먹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로서 그 많은 드라마 다 보시나요? 예. 어떻게 보세요? 4배속 뭐 이렇게 해서 보시나요? 그 제가 죽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은 저 되게 부러워해요. 오. 그 많은 드라마 보고 그 많은 영화들 보고 요즘 OTT로 보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 거만 봤는데 지금 한국 거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외국 작품들도 다 봐요. 그러니까 네. 일본 것도 보고 요즘 중국 드라마가 또 엄청나게 인기예요. 맞아요. 그 중국 드라마는 한번 보면 이거 늪이에요. 빠져.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네, 한 그렇더라고요. 배우한테 쏠리면 그 배우를 따라서 계속 봐야 돼요. 그 몇십 주변에 편씩 있는 것까지. 있으니까. 예, 예. 끝까지 봐야지 돼.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중국 드라마는 길어요 또. 편수가 막 50편씩 막 이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죠. 미국에 뭔가 나온 게 지금 새로운 게 뭐 화제가 되는 게 있다거나 이러면 또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서 사실 그 비평이라는 지점들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 한국 평론가는 한국 것만 보고 한국 것만 얘기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한국 콘텐츠들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뭐 이런 그 잡지나 이런 데서 다 비평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되게 위기감을 막 느껴요. 아니 제가 해야 될 일을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재미난 현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지구촌화된 느낌이에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깝게 우리는 이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서 음식이나 패션, 라이프 스타일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게 된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콘텐츠가 제일 먼저 중요했겠죠. 그래서 콘텐츠에서 일단 인기를 끌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 그거를 또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BTS가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김밥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팬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 김밥집을 찾아가서 물론 수원의 그 집은 김밥집이 아니고 다른 집입니다. 근데 그 김밥집을 찾아가서 김밥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콘텐츠에 등장하는 순간 굉장히 확산력을 가지면서 해외에서도 경험하고 싶다. 최근에 재미났던 건 캐디언 나오고 나서 네. 캐디언에 보면 김밥을 이렇게 하나씩 먹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것도 그냥 훅 한 번에 집어넣어서 먹는데 이거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거 잘못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걸 실제로 한 입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먹는 이런 챌린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산들이 컨텐츠에서 시작돼서 미디어 SNS에서는 또 제2차 저작물로 다시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챌린지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흐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 전 세계인 분들이 한국의 방송, 뭐 드라마, 또 영화, 문학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각 분야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전환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걸까요? 먼저 방송 분야부터 한번. 네. 이게 질문대로 질문을 안 주시고 막 던지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 바로바로 나갑니다. 예, 가장 큰 트리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OTT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같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뭘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미디어가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2016년부터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을 했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콘텐츠들이 해외에 막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킹덤 같은 작품이 해외에서 일단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고 갓 신드롬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좀 확산을 시켰고 이제 캐데헌은 거기서 그 다음 버전이죠. 우리가 아니라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지만 한국 문화를 담고 있고 그걸 만드는 감독님은 또 매기관 감독님은 또 경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계인의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캐나다인 이 두 가지를 걸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문화 정서와 그다음에 한국인의 문화 정서를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 나온 뭐 아카데미상이나 이런 상 받은 거 쭉 작품들 보면 뭐 성난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계 그 미국인들, 한국계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경계인들이 점점점 가능성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계인들은 차별적인 존재였어요. 차별받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두 가지 문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죠. 기자님. 이 거부할 수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들어낸 흐름들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 부연을 좀 하자면 나 영화 꽤나 좋아한다 하는 예를 들어 미국 시네필 관객이 있다고 할 때 아마 봉준호 감독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들 또 살인의 추억을 좋아하거나 많이들 이미 또 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더해졌냐면 기생충이 칸에서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더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봉준호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그 시점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지 5주 뒤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훌루와 넷플릭스가 한 일이 마더, 살인의 추억, 괴물 같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전부 제공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엄청 재밌다던데 근데 집에 갇힌 채로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거죠. 이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에 한해서라면 이런 하나의 작은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파급력은 정말 운명적이라고 좀 비극적인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린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조금 더 이 문제 의식을 한번 나눠보자면 이 너무 잘 되니까 2023년에 앞으로 4년간 25억 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넷플릭스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한국 콘텐츠가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IP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문제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 콘텐츠지만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25억 달러를 투자한 4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K 컬처로 고민하는 창작자들의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이 K컬처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원작의 재발견인데 이 한국적인 서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는 왜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잘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뭐 쓰여진 문학이라고 해서 와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읽어야지가 아니라 잘 만든 작품은 보고 잘 못 만든 작품은
저렇게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 작품이라서 읽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본인들에게 긴장감, 또 내가 원하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문학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손원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고 하는 작품이 2020년에 일본 서점문화 그 대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점인들이 뽑은 뭐 가장 유력한 책이었다라는 뜻이고, 손원평 작가의 책이 막 그 10,000부 이상, 10만 부 이상 막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일본 내에 한국 문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걸 다시금 선보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책인데 이게 또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용인데, 대만에도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의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고 노숙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재미있는 서사로 엮어내는 것, 그게 한국의 많은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보면 세계의 어떤 그 테스트 기지로 활용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 독자들, 한국 관객들이 매우 아까 지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영화 감독님들도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한국 관객을 만족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맞아요. 네, 가장 까다롭다. 한국인들을 만족시켰더니 전 세계인들이 만족을 한 거군요. 저는 것 정말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가 아니라 네. 한국 관객이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K컬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한국 합니다. 관객은 특징이 그 엘리트 대중이거든요. 그리고 재우신 분들이에요, 전부. 많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효능감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 참여하면 바뀌네 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텐츠에 집중시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특히 이렇게 K컬처의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딱 떠올랐을 때 K-팝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요즘은 보니까 K-팝의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식 오디션을 현지에서 본다든지 한국인들이 합숙하듯이 그 외국인들이 같이 합숙해서 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던데,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아이돌 연습생들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거기 이제 이 시스템들 들여다보면 이거 해외에서는 절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물어보면 그 해외에서도 사실 K-팝이 워낙 핫하다니까 여기 와서 배우려고 외국에서 와서 실제로 이제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 가셨어요. 왜 갔냐면 이게 사실 인권적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해외에서는 인권적으로요? 그 어린 친구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춤과 노래, 그다음에 언어 뭐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이제 데뷔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엘리트주의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들 만나보면 거의 100%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해요. 너무너무 이게 좋대요. 춤이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좋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이걸 연습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지다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K-팝이 점점 저변이 커지니까 서구에서 K-팝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플러스 알파 들어가 있는 건 한국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또 하나 부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대중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대중이 참여해서 뽑아. 그 다음에 뽑은 친구들을 또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거를 서구에도 실험을 해보니
아 이게 말이 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하이브의 지금 캐치아이 같은 팀들은 사실 한국인이 하나도 없고 다 그 외국인들인데 한 명만 한국인이고. 아니, 맞아요. 한 네, 분명 다 한국인이고 외국인이죠. 다 외국인들인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나와서 하는 그런 그 노래도 들어보면 그냥 팝 쪽이에요. 팝. 근데 사실 그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그 K-팝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겉으로 보면 아 저게 K가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구나. 이거 K-팝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협업하는 거는 영화 협업 이런 걸 들어가는 것들 보면 사실은 한국 배우는 뭐 찬조 출연처럼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베트남 배우를 써서 완전히 베트남 작품으로다가 개봉을 베트남에서 하는데 거기 그 들어간 자본과 이걸 만드는 과정들 감독님들이나 뭐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다 한국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짚어주신 것처럼 K 콘텐츠는 요즘에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이슈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런 메시지의 확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가 걸작, 수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의 메시지, 주제는 보편적입니다. 각 나라마다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전쟁의 기억이라든지 어떤 국가 폭력이라든지 또 이 자본주의를 겪어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묵직한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소재들은 관통하는 이 주제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영화들이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그 구별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보편성 속에서 어떻게 주목을 받고 저 영화는 정말 한국 영화 같아 또는 한국 영화는 이래서 좋아라는 그 한 끗 차이를 만드냐면 말 그대로 표현 양식 또는 형식미에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동원된 수사가 K 익스트림 무비였습니다. 영화 앞에 뭐 프랑스에서는 우아하게 뉴웨이브라고 하고 뭐 뉴저먼 시네마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익스트림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고 세고 그 조금 딱딱한 말로 하면 정동이 너무나 강렬한 영화들인 거죠. 무엇이든 뭐 신과 함께 관객이 한 번 대차게 울어줘야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는 뭐가 이렇게 늘 강하지? 그것이 처음에는 한국 영화다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좀 뻔한 분석으로는 압축 성장의 나라잖아요. 모든 과정들을 단시간에 겪어서 그 표현이 강렬하고 빠른 스케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인데 결국에 뭐 올드보이라든가 버닝이라든가 봉준호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그 계보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돌아봤을 때 그 영화들이 어떻게 발전했냐? 처음에는 조금 강한 감정과 색다른 폭력의 수위와 표현 양식 정도였던 영화들이 이제는 거기서 더 멀리 나간 어떤 장르성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아마 나홍진 감독일 겁니다. 한국 오컬트, 곡성 같은 영화를 만들어버리고 이번에 신작 호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벌써부터 이런 말이 돌아요. 역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될 영화 중 가장 잔인할 것이다.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트림, 장르성을 앞으로 그냥 무조건 자극적이고 강한 걸로만 풀이할 게 아니라 한국 영화가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결합시킬까가 또 다른 재미있는 확장을 낳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네. 한국의 문화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K컬처가 지속 가능한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저는 우선 제도적 차원을 꼽고 싶습니다. 아까 트리거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테크놀로지적인 면도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문화 수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또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에서 야, 문화도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려야 돼라고 하는 그런 공공성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에 만들어졌던 게, 문학을 예로 들면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데, 예전에는 다 아름아름 그냥 출판사한테 뭐 한국 출판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좀 번역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해서 겨우 한 권 정도가 그 저기 서가 한 켠에 꽂히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문학번역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체계적으로 양질의 번역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2000년대에 이제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세계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저는 한강 작가의 부커상 수상이었고 또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제도가 어떻게 K컬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제도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주류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처음부터 주류였나? 라고 생각해 보면, 봉준호 감독은 플란다스의 개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독특한 영화를 만드는데, 박찬욱 감독 역시 처음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감독이지만, 그 감독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200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요즘에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장려해 줄 수 있는 영화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 물론 뭐 김소미 기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라든가 뭐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주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예술적인 창작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토양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쪽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경계선 자들의 서사,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친코나 미나리 같은 경계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K컬처의 중심 서사로 급부상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중의 거리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를 보면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이민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또 미국에서는 완전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과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저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경계의 감정과 경험들이 곧 희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성진 감독이 만든 성난 사람들이라는, 얼마 전에 또 시즌 2가 나와서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계 미국인 남자와 중국계 미국인 여자가 길거리에서 정말 운전하다 말고 대차게 싸우면서 벌어지는 정말 분노의 시리즈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민자들은 뭘 읽어내냐면, 그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민자로서 어떻게든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하고 편입되기 위해서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사람인 척하던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분노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 글로벌한 이야기로 기획된 작품들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들 창작자에게는 너무나 가장 개인적이고 내 역사에서 내밀한 이야기를 이제야 장고 끝에 기획하고 제작을 실현해낸 작품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좀 사후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K컬처라는 이 범주 안에서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서사, 디아스포라 문화가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더 발전한 형태를 띠게 되려면, 결국에는 숨겨져 있는 젊은 창작자들, 정말 비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사실 문화 전반적으로, 특히 영화계, 영상계는
IP 재탕이 너무 심한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모험을 하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K컬처의 글로벌화와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경계선 사람들의 서사에 힘이 있을 텐데 우리 문학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경계에 실은 우리 모두 서 있죠. 우리가 자명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와 어느 사이에 다 걸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운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 한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특화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또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가 흥미롭게 느낀 건 원래 그 문화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1980년대에는 홍콩 영화 뭐 이런 거 저도 뭐 이소룡, 송룡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열광을 했었고 90년대에는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 미국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화들이 막 전 세계를 휩쓸 때 한국 역시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때 다 세계에 침략을 해봤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적인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정준희 교수님께서 일부에서 정준희 교수님께서 한국의 어떤 문화가 그런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이제는 좀 갖게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소개돼도 별 이질감이 없고 일본에 소개되거나 다른 나라에 소개됐을 때 한국은 그렇게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은 또 분단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궁 굴리는 작업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적인 환경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는데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 또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뻗어나가면서 만들어낸 뭐 제일 조선인들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뭐 파친코 같은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정유삭 감독의 미나리 같은 이런 영화들도 결국엔 이런 한국적인 토대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뒤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 콘텐츠가 우리에게 한국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K컬처가 앞으로 국적을 넘어서 공통의 언어로 확장되기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서사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덕현 평론가께서 해주시죠. 지금 경계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인 컬처 시대에서 다양한 서브컬처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영화를 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이런 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자잘자잘한 조금 쫙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력한 자기의 색깔을 가진 문화를 가진 작은 그런 컨텐츠들, 그런 문화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예요. 이거는 어디서 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건데 OTT 창을 딱 열어보면 다 보입니다. 그 안에 뭐 한국 것도 있지만 미국 것도 있고 일본 거 뭐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서브컬처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하면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어떤 코드들, 이게 동시에 그걸 가지면서 동시에 작지만 강렬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경계인들이고 캐대원 나왔을 때 다들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왜 한국 건데 K-팝을 다루는데 한국에서 안 하고 왜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이 소니 픽처스에서 했냐, 미국에서 했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번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한국계 캐나다인, 그러니까 그 경계인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거리감,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국뽕, 아 이거 너무 좋아, 한국 건 너무 좋아,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굉장히 냉소적인 시세가 있어요. 그거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 양극단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경계인들은 이 양극단을 중간에 딱 뭉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마인드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피가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떠나면 애국자 된다고. 그 가서 굉장히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 한국인이 있지만, 아까 그 우리 문화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계인의 문화, 경계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습득 방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걸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경계인들을 작업하는데 같이 끼어들어서 협업을 하거나, 이 방식으로 해야 굉장히 향후에 K 콘텐츠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AI 시대 인간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AI 시대 대중문화의 핵심 아무래도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문화에서 공감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를 좀 꼽아 주시죠. 뭐 공감 못하면 콘텐츠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하면서 보고, 뭔가 메시지가 뭔가 이런 걸 그런 거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 어떤 감정을 계속 느끼고 그 감정이 내가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문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다들 그 구교환 씨 나오는 모자무사를 열심히들 보고 계실 텐데, 그 박혜영 작가가 정말 왜 이렇게 독보적인 작가로 보이느냐면, 그분이 그 한국인들이 현재 한국 현대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짚고 와요. 항상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요. 계속 끊임없이. 사실 그 다른 드라마들 보면 다들 뭐 엄청 잘 사는 상류층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화려한. 근데 박혜영 작가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쫓겨날 사람들, 밀려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불안 감정이거든요. 아, 나 여기서 밀려날 것 같아. 이걸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어요. 그 작품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는 보고 싶은 것만 봤다면, 아, 이 공감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 어떤 면에서 그 구교환 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폐 캐릭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민폐 캐릭터를 우리가 거리 두고 보면 그냥 밀치쳐버리겠죠. 난 피하겠죠. 근데 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감정에 이입하면서 그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산에 갑자기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외치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자기 혼자 떠들고 있을까? 아무도 안 듣는 얘기를. 왜? 불안해서. 그 부분이 딱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콘텐츠도 중요하고, 콘텐츠를 감상하는 데도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한다거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감지대입니다. AI가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다들 집에서 몇 개씩 돌리고 계시죠? 아닌가요? 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검색 기능을 AI로 쓰고 있는데, AI가 못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공감을 시키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못 따라오는 지점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콘텐츠에서 AI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의 경우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주의 작품들의 가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미래 영화 산업에서 더욱 가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나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은 현재인데요. 단적으로 지난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AI 기술이나 그 밖에 디지털 이 도구가 쓰인 영화를 시상 후보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발표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를 사용한 영화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하나의 기준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동시에 창작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던 정도를 평가 척도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작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던 정도, 결국 인간의 역량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영화에 있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량이 무엇일까를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평균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지는 것, 달리 말하면 매끄러운 결과물이 아니라 불균질하고 거칠고 어쩌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밖에 사랑받을 수 없는 무언가가 점점 더 인간이 만드는 좋은 영화가 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음식으로 좀 빗대면 AI가 만든 영화는 데이터 값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음식이라면 팔첩반상이 나오는 프랜차이즈 도시락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 밥, 집밥 하는 게 찌개 하나로, 반찬 하나로 밥을 먹더라도 집집마다 그 엄마만 만들어낼 수 있는 맛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약간 더 투박하게 영화로 비유하면 K컬처를 이야기할 때 사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언급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1, 2만 볼까 말까 하니까요. 그런데 좀 몇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홍상수 감독이 1년에 한 편씩 쭉 영화를 만들고 전 세계 영화제를 돌아다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영화 좀 본다 하는 시네필들에게 생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밥 먹고 한참 이야기할 때마다 테이블에 초록색 병을 놓아두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한국 사람들은 저 초록색 병을 참 좋아해. 소주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 K-팝 데몬 헌터스의 뒤편 배경에 있을 때 저게 저거구나 라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를 말하지만 그것이 알아차려지기까지 그 아래의 계단에 있는 수많은 점점들, 그게 결국 인간이 만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거칠 수도 있고 마이너할 수도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고 또 그것들이 쌓여서 또 한 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AI가 그런 부분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요즘 들거든요. 저에게 원하시는 정답이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학이 소중하죠. 라고 사실 저도 믿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혜란 작가가 또 M 방송사에 나와서 문학이 가진 가치, AI는 망설임이 없고 인간은 망설임을 통해서 어떠한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분명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지금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동시에 이 AI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도 계속 말해지고 있고 인간이 가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시대가 저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위상을 가질 것이며 과연 독자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증명을 해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또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AI 예술가가 꼭 차이코프스키를 능가할 필요는 없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정도만 필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도 놓고 보면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소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기성품에 해당하는 뭐 누구나 공장에서 좀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문학은 AI에게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퀄리티로는 인간 독자들에게 인간이 쓴 문학의 역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인간이 차이콥스키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써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AI에게 그러니까 뒤따라 잡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문학인들, 예술인들이 훨씬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와 완전히 이렇게 뭐 척지고 우리의 어떤 인간성만을 고집하게 있어라고 좀 벽을 쌓는 순간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AI의 방식을 계속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그런 가운데 추구해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게 뭐 많은 창작자들, 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 K컬처의 키워드 세 분이 한 줄로 각각 요약해 주신다면요? 한 줄입니다. 이런 게 제일 싫어요. 네, 키워드. 예. 저는 어디 가서 늘 하는 얘기인데 K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앞으로 남은 경쟁력이자 미래는 비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비는 데 있다. 비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해진 건 열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한국 내에서만 콘텐츠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제작자들이나 다른 뭐 나라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배타성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타 문화도 같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우리 것도 같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잘 비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비비는 능력을 컨텐츠에 잘 쏟아넣기를 바랍니다. 잘 비벼야 한다. 김 기자님. 전 사실 더 이렇게 길고 장황한 답변을 준비해왔는데 정덕현 평론가님께서 딱 비빔 두 글자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두 글자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인연이라고 해보고 싶어요. 인연. 인연. K컬처에서 앞으로 인연 왜 중요할까?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에 등장했던 그 인연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인에게 한국어 사용자에게 인연이란 말은 너무 범상하죠. 어떤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 디아스포라 서사를 말하는 셀린송 감독의 영화에서 이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억겁을 거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아름다운 아우라까지 입어서 미국인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단어로 둔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의미를 본뜻을 다시 찾은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의 K컬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등한시했던 것들을 다시 깨끗한 눈으로 바라봐줄 창작자들의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K컬처의 키워드 두 다 두 글자? 글자로 하셔가지고 저는 안 준비해왔는데 참 곤란하네요. 저는 침투라고 생각합니다. 침투. 지금 생각해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침투. 근데 왜 급조한 티가 침투인가 확 하면 나요. K컬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침투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현재의 K컬처의 확장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단하지만 여전히 보면 그 K-팝 시장에서도 K-팝을 좀 따로 분류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전히 너희들은 그냥 그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K컬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K라는 말을 어느 순간 떼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섞여 들어가서 이게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네. 한국이 이렇게나 많이 퍼져 있네라고 하는 것들, 마치 우리가 모든 지금 복장이 사실은 서구식 복장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소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형태의 침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진정한 K컬처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으면서도 옆에는 초록색 병이 딱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우리의 문화가 침투되는 그런 비빔밥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상황. 파스타와 함께 비빔밥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런 문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신 관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 궁금한 점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줄에 계신 분. 1, 2부 시간 다 참여해서 아주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탈북 소설가 림일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 29년, 뭐 30년 차 됐고 그 중에 한 20년째를 작가로 활동하고 소설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 나만 어쨌든 뭐 살면서도 어쨌든 모르는 게 많죠. 지금 우리 정덕균 평론가님한테 조금 이게 큰 질문은 아닌데 한국에 그 영화사가 몇 개나 되고 영화는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나오나요? 김소미 기자님. 아 그런가요? 예예예. 답변하시기 아시는 좋을 것 분 같습니다. 뭐 영화 전문 기자시니까. 예. 네, 영화사가 정확히 몇 개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도 정확한 수를 말하긴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영화사라는 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신고는 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몇 그런 년이 거. 지나도 작품 한 편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작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봉 편수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난해 한국 영화 창고 영화 많이 나오고 하면서 신작이 한 7, 80편 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2, 3년 걸리니까요. 그 7, 80편도 2, 3년을 걸쳐서 작년에 이제 제작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영화사로 치면 한 그 2배 정도의 수들이 작품을 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작 편수 비슷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또 극장에 당도하는 작품 수는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작 편수로는 100편 이내 현재는 네, 그게 이제 내년에 영화관에 걸린다라고 하면 한 5, 60편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영화사는 있습니다. 그보다 영화 나오는 편수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는가요? 아, 영화 제작 편수 제작사. 영화 아. 제작사는 영화 제작사가 한 해에 개봉하는 작품 수보다 많다고 봐야 할지 예, 그렇게 예. 질문을 주셨죠. 예. 그건 진짜 답변 드리기 애매하네요. 당연히 더 많지 않을까요? 예. 제작사는 훨씬 많고 제작사- 사실 실제 네. 영화화 되는 거는 다 확실히 더 줄어들 거고 지금 이제 영화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화사라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개념으로 들어가고 스튜디오에서 영화도 만들지만 이제 시리즈도 같이 만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건 이제 OTT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 인력들도 영화만 제작했던 감독님들 요즘 드라마나 시리즈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력 이동도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드라마 때깔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건 당연히 영화 인력들이 다 들어와서 그 미장센과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물어봤냐면은 저 예. 북한은 그 개인 영화사가 당연히 없어요. 거기는 이제 국가 영화사가 2개가 있고 지금 김정은 시대가 들어와서 16년이 지났고 그 앞전엔 당연히 김일성, 김정은 시대였지요. 그 두 사람 시대에서는 영화가 1년에 한 30편 정도 나왔어요. 근데 북한이 영화사 2개는 뭐 배우, 제작진 다 해서 한 1,000명 이상씩 있는 초대형 한국에는 그런 거 없겠는데 당연히 그런 게 한 20, 30편씩 나왔고 김정은 시대까지 김종은 시대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팍 줄어가지고 5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나냐고 제가 가만 들여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서는 굵직굵직한 영화들 뭐 대작 같은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한 10개 만들 영화를 그냥 한두 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북한 영화는 제가 남한에 와서 이렇게 영화를 비교해 보면은 북한 영화는 그냥 다큐멘터리예요. 그냥 다 사상만 여가지고 오이수령 충성 사상 이거 여가지고 영화 같지 않아요. 거기서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거 진짜 영화 광이다시피 한국 영화는 진짜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한민족인데 한민족 방송 아닙니까? 한민족인데 빨리 이게 어떻게든 이게 장벽이 없어져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런 진정한 K컬처 이런 한국 영화를 보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영화사의 수는 제작되는 영화보다 당연히 너무나 많겠지만 말씀 주신 상황에 빗대보면 사실 한국도 많은 관객에게 우리가 상업영화, 대중영화라고 하고 도달하는 작품들은 흔히 4대 배급사, 주요 회사들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똑똑하신 관객들이 CJ 영화는 뭐 이래서 문제야. 제가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배급사 영화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 관객이 다 지적할 정도로 또 극장과 연계된 여러 가지 뭐 기업 독과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서도 한국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시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작은 영화사, 작은 영화들에게 더 자유로운 기회가 돌아가면 그것이 또 K컬처를 확장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기회이고 과정이겠죠. 통일돼서 저 금강산에서 사각 찍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네, 우리 탈북 작가님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한 분 더 받아볼까요? 네, 한번더 계시면 혹시 받아볼까요? 네, 손 네. 들어주시면 두 분 마이크. 계시는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글쎄요. 가운데 분? 아, 먼저 여기, 드셨으니까. 네, 먼저 드신 분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되게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그 정덕현 기자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토종 OTT 같은 게 많이 없었고 또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작사들한테 후원을 하고 이제 그 제작비를 마련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제작사분들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파이는 사실 외국계 기업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외화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좀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OTT를 키우거나 또 기업 창업 문화 같은 거를 좀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좀 부분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특히 국내 말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등장했을 때 이 드라마 제작하는 분들이 왜 거기에 다 줄을 서고 했느냐 하면 이전의 제작 방식이라는 건 방송사에서 100% 사전 제작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뭐 70% 정도 뭐 이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채워라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PPL을 그렇게 많이 받던 이유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글로벌 OTT가 들어와서는 니들이 하는 거에 100%를 주고 거기에 플러스 10% 20% 정도를 보너스로 더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그 상태에서는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이 전부 넷플릭스에서 하는 콘텐츠에 들어가려고 거기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몇 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하다 보니 사실 오징어 게임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지점들인데 그건 넷플릭스도 상상 못했어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IP에 대한 문제들이 거기부터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IP 생각했으면 아마 이 단계까지 못 왔을 겁니다. 오히려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는 뭘까? IP 이 문제 있고 토종 OTT 질문하신 대로 그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IP 확보하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IP를 넷플릭스 주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이 제작비를 댔으니까. 본인들이 제작비를 대고 만들고 일부 방영권을 넷플릭스에 준 것뿐이니까. 중요한 건 초기 제작비를 내가 댈 수 있으면 IP 안 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거죠. 큰 제작사들은 될 수도 있지만 작은 제작사들은 못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에서 뭔가 펀딩을 도와준다거나 지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다거나 해서 초기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면 그런 흐름들이 좀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토종 OTT도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몇 개를 합치면 무조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토종 OTT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처음에 티빙이 등장해서 넷플릭스처럼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리지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게 사실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한 1, 2년 동안 엄청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CJ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지점들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찾기 위해서 티빙에서 예를 들면 CJ에서 일본의 제작사와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일본 애들 리리스하고 우리도 하고 우리가 그 IP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같이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들 IP를 100% 우리가 다 가질 그런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IP를 나누더라도 우리가 조금 한 50% 갖고 니들 50% 가져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진통이 있지만 이런 진통을 거쳐서 토종 OTT들도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K컬처 세계를 논하고 있는 이때 잠깐 잊고 있었던 북한까지 생각하게 해주신 아까 탈북소설가 리멜 씨와 또 관객분께 청자잔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중문화 평론가 정덕현 씨 그리고 시네21의 김소미 기자, 문학 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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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 기획한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오늘 2부 AI 시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AI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세계를 물들인 K컬처의 물결을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아주 기분 좋은 문화적인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내드린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